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저널리즘 M 6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유튜브를 좀 더 고급스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비를 네. 대폭 개선해서 엄청 돈을 주고 비싼 장비 샀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카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성범 씨가 얘기할 때는 강성범 씨 단독. 원샷이요.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하면 다시 바꿔서 교수님 단독. 그렇구나. 요 기계를 제가 샀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카메라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지난번보다. 예. 예. 근데 그 4대 예. 카메라. 네, 카메라 4대인데 네. 저 장비를 뽑으려면 저널리즘 M이 한 60대 해야 돈이 나옵니다. 그건 뭐 장기 투자지 뭐. 네, 장기 투자. 네. 큰일 났습니다. 60회 전에 끝나면 안 되는 60회를 해야 되는군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야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쓰레기 그래? 기사가. 맞아요. 영웅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겠다.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밥 숟가락 들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단하다. 자 오늘 MC 장원님도 이제 안 보이는 게 숨어 있는데 이따 공개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슈퍼챗 쏴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 갑니다. 네. 역시나 마국주님, 허유환님, 잡설TV님, 미리미디어 대박기원님, 여기는 시드니님, 멀리서 고맙습니다. 오만한 팔뚝님, 구글님, 체리블루님, 오랜만입니다. 나하늘님, 카마이님, 마티님, 권희자님. 야 이거 한문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 어려운 한문인데. 신 뭐야? 조용. 조용. 조용이야? 화내. 한문으로 조용님, 우리 집님, 인천 한방통당님, 곰탱이님, 허니베어 제이님, 박근혜의 떡장님 고맙습니다. K.O. 코자님, 그리고 얼스 버트님, 뷰트야? 예, 아무튼 아가리 양아치 이 작가님, 정수기님, 꽃은 누가 피우나님, 르 벤트 SE 레븐님, 황초사님, 사이보그 009님, 수킴님, 홍승님, 영미태시아 테르시, 뭐라는 거야 이거? 남인지님, 김은주님, 김경숙님, 찬종기님, 기찬종님, 문차일드러브님, 홍진아님, 달려거북이님, 네비디오님, GSJ22님, 한경성님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분장은 어떤 분장일지 분장쇼 가겠습니다. MC 장원 디리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본사에서 파견 나온 노란 딱지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여기가 노란 딱지 막집이라고. 예, 여기가 단골집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본사에서 네가 직접 가서 바로바로 딱지를 찍어줘라. 그래서 제가 여기 파견을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수다밴드 장비 산 시험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수다밴드를 라이브 했는데 네. 그거 노란 딱지가 붙었어. 정치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찍혔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노란 딱지. 네. 원래는 이 보수 유튜브들이 이제 가짜 뉴스 많이 퍼뜨리고 막 이러면서 그 노란 딱지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여기가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맛집이에요. 노란 딱지가 아주 막 날라다닙니다. 근데 하다가 열받으면 너 때리면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25일이 미르미디어 월급날 아닙니까? 네. 월급은 엄청 깨지고 장비도 깨지는데 노란 딱지를 계속 붙고 방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네, 이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안 붙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이 전혀 안 생겨요. 아무리 많이 봐도. 그러니까 신문물에 적응을 못하는 중이에요 지금. 수익 모델을 창출을 못해 지금. 방법이 없어. 네. 그래서 참 동영이 형님이 참 마음이 많이 지금 코에 빨간 건 뭐예요? 이거 유튜브 마크. 네. 네. 유튜브 버튼 마크. 예. 근데 일어나봐요. 몸매가 진짜 더럽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이거를 사니까 너무 거기 부위가 도드라질까봐 반바지를 넣어주더라고요. 노란 반바지를. 근데 문제는 반바지가 더 작아. 미치겠네. 이거. 일어나. 배한 봅시다. 일어나와. 밑에를 가리고 밑에를 가리고. 배만. 배에 힘주고 있잖아요. 배에 힘주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 이거 오늘 처음 입었는데 벌써 자크가 나갔어요. 지금 터졌어. 겨우 닫았어. 이게 다 정성이고 노력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께 이건 재미를 드리려고. 얼마 뻥튀기 했나요?
요거 예. 제가 얼마 보고 했죠? 얼마 보고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3배 이상은 안 튀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야는. 네. 네. 좀 반응이 많이 나오네요. 네. 더럽다고. 아 그렇게 반응이 나와. 아니 얼굴 더럽다 그래죠. 얼굴은 오늘 분장 별로 안 했더니 이제 몸매가 더럽다고. 예쁘게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M장이 스타트를 항상 끌어주니까 네. M장 씨 코너부터 합시다. 지난주까지 너무 날로 먹었다는 평이 네. 있었습니다. 주간 미르. 자 오늘 기대 한번 해보죠. M장의 주간 미르 갑시다. 네. 미르 미디어의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이동영 사장의 잘고감. 자고감, 잘고감. 잘고감. 네. 지난 주말 유튜브 채널 이동영 TV는 부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1박 2일간의 촬영을 무사히 마친 촬영팀은 다대포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조촐한 다가회를 가졌는데요. 다가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동영 사장과 촬영팀에게 카페 직원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친절히 인사를 건네자 이동영 사장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특유의 시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만 까딱거렸을 이동영 사장이 무언가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동영 사장이 한 말은 감 이런 뜻을 할 수 없는 외계어였다고 합니다. 맞아.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개그맨 강성범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동영 사장이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을 하려다 보니 내가 꼬인 것 같다며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통탄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의 이유에 대해 치매 전문 성형외과 전문의 전현진 원장은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그렇다. 아마도 3달 안에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라는 말도 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이동영 사장이 이상 행동을 보였던 좌충우돌 부산 여행기는 며칠 뒤 업로드될 가수다 부산편에서 보실 수 있으며 탐스럽고 오동통한 오창석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사건도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웃겼다 그거. 그 직원분이 동영이한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예. 못하는 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멀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으면 꺼져 이게 아니라 듣기 싫어도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곧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곧합니다. 여성 호르몬 수치가 요즘 상당해. 나 까먹고 있다가 깜짝이야. 진짜 웃겼는데.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하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까지 있습니다. 네, 잦은 노란 딱지 부착으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이동영 사장을 위로하기 위해 유튜브 코리아에서 파견된 노란 딱지맨이 조촐한 위로의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동영 사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란 딱지 붙어서 입게 되신 금전적 손해가 얼마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영 사장님 노란 딱지 때문에 성범 형이 하도 욕을 해대서 네, 요즘 돈이 많이 요 정도 어디서 이런 걸? 네. 이동영 씨가 요즘 돈이 많은데 대단합니다. 네. 이 가짜 돈이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날렸다. 이걸 제가 퍼포먼스로 좀 야, 이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돈 같았으면 내가 봤을 때는 교수님 체면도 있고 주웠을 거야. 그럴 텐데 이게 한참 몇 개 넣어볼 걸. 이것도 돈이야, 네 돈이야 이거 다. 네, 이것도 맞아. 이것도 형 돈이에요. 이거 내 돈으로 샀지? 아이씨. 미치겠네. 결국 강성범 씨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는 거예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욕을 하면 당연히 붙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알고리즘은 사실 네. 유튜브에서 온 저도 잘 모릅니다. 유튜브에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은 사실은 공개해야 돼요.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공정성을 위해서 알고리즘 맞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어떤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는 게 객관성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튜브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알고리즘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추측이야. 그렇지. 아, 이렇게 해서 노란 딱지가 붙었나? 그리고 추측하자. 아니 생각해보세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붙는지를 설명해 줘야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고 아니 그리고요 광고를 붙으면 자기들도 돈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예를 들어 운영하는 사람만 돈을 가져가서 창훈 씨.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룰과 규정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지금 그 기준이 뭔지를 못 밝혀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웃기는 얘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널리즘에 들어갈 텐데 첫 번째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 제가 비슷한 기사를 제가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비슷한데 다 똑같은 기사인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할 기사 같은 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종부세 폭탄 이런 겁니다. 진짜 많았어. 집 한 채 뿌린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 세금 폭탄 전부 이런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소개해.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는 한국경제. 요새 한국경제가 요새 에이스야? 갑자기 뛰어들었어. 네. 매번 등장합니다. 한국. 많이 등장해요 요즘에. 제목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집값 띄워놓고 세금 뜯어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 집값 띄웠는데? 그래 누가 띄웠는데? 뭐야? 네. 띄운 업자들한테 가서 얘기해. 아니면 지난 정부 빚내줄 테니 집 사라. 걔네들한테 가서 초이노빅스한테 가서 얘기하란 말이야. 왜 여기 와서? 자, 근데 기사를 살펴보면요. 국세청이 20일 고가주택 소유자 등 50만 60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고 세율이 작년 2%에서 올해 3.2%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얘가 어디를 줬냐면 소제목 세금 두세 배 뛰는 단지 속출 하면서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16억 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제곱미터 소유자의 종부세는 163만 원으로 작년 86만 원에 비해 2배가량 높아진다. 2배나 떴다 세금이 1년 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공시 가격 16억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제곱미터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냐 실거래가 25억입니다. 오, 25억. 25억이야. 25억인데 4년 전인 2015년에 얼마 했나 봤습니다. 14억이야. 무려 11억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4년 만에 11억이 뛰었는데 세금을 86만 원에서 163만 원, 80만 원 더 내놨는데 이걸 못 내겠다고? 쓰레기들아? 11억이 뛰었는데 못 내 이거를? 이거 매주 이렇게 내는 거야? 매주 매주 100만 원씩이야? 아니 그래도 낼만 하지 솔직히. 그래도 낼만 하지. 하지 말라. 신면덕을 벌었는데 씨. 11억을 벌었어. 우리 같으면 5억, 6억은 세금 낼 수 있어. 그럼요, 당연히 내지. 11억 벌어가지고 80만 원을 못 내? 이게 폭탄이야? 폭탄이 뭔지 모르는구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은 저 폭탄으로 보이지. 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레미안 대치 팰리스 114.17제곱미터 요게 22억입니다. 공시지가 22억인데 이 사람은 종부세가 207만 원에서 403만 원으로 뛴다. 역시 200만 원 뛴 거지.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작년 대비 두세 배 늘어난 단지가 속출할 것이다 그랬는데 또 제가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들어가 봤습니다. 114.17제곱미터 올해 37억 원에 실거래가가 형성됐더군요. 네, 37억 원. 22억이 아니고 37억, 22억 공시지가니까. 37억인데, 자, 우선 37억짜리 아파트를 엉덩이에 깔고 앉으면서 207만 원 세금을 403만 원, 200만 원 더 내는 거, 이거 못한다. 라고 하는 걸 과연 세금 폭탄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3년 전입니다. 2016년 114.17제곱미터 가격이 얼마였냐? 21억 8천이야. 21억. 16억 뛰었어. 16억 뛰었는데 200만 원을 못 내? 이 쓰레기들아? 이걸 못 내겠다고? 야, 이걸 기사를 썼냐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이 시대 인간들입니까 이거 인간들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사는 사람을 몰아갈 수 없는 게 그 사람들 인터뷰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 많이 내요. 그러네.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팔든가 낼 거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자, 기자가 길길이 날뛰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이 뭐냐? 올해 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걱정한 야이씨 이게 한 달에 280만 더 낸다고 조세 저항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조재길이 이걸 기사라고 썼어 이거를? 조제 길길이 날뛰었네. 좋았어. 깨알 개그야. 조재길. 아니 그 일각이 어디냐고. 야 그런데 얘기를 좀 해. 네 생각 아니야 이거. 한경의 조재길 기자만 이렇게 쓴 게 아니다. 자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 최성진, 이송원, 성유진 3명이나 뛰어들었습니다. 한 기사에
제목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 세수는 60% 늘어 3조 이렇게 했네요. 3조 하니까 어마어마하다. 60대 김모 씨는 26일 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전용면적 161제곱미터에 2005년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주동. 작년에 151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22만으로 2배가 됐다. 자 이렇게 종부세가 2배를 떠서 걱정이다. 아득해졌다. 아득해졌다. 60대 김모 씨가 집 한 채밖에 없고 일도 안 하는데 난 공무원인데 연금 받는데 1년에 한 번뿐인 세금 이 322만 원 2배가 있으니까 이거를 달러 따지면 한 달에 한 10한 5만 원 택이네. 그렇지. 그쵸? 네. 네, 15만 원 정도. 잠깐만. 20몇만 원이지. 20몇만 원이니까. 나누니까. 20몇만 원. 20몇만 원. 아니야. 151만 원이 322만 원 됐으니까 150만 원 뛴 거야. 아, 이게 다래? 그러니까 한 달에 치면 10얼마 내는 거예요. 10얼마 원을 못 내겠다. 세금 폭탄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 센트레빌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동부 센트 찾아봤더니 지금 33억이에요. 33억이고 2006년에는 2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다른 아파트보다 많이 뛰진 않았지만 어쨌든 뛰었어. 4억? 뛰었는데 자 60대 은퇴 공무원 김모 씨가 33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 한 달에 10얼마를 더 못 내겠다. 그러면 10억짜리로 가. 33억 살지 말고 10억짜리로 가라고. 이 저기 세금을 매기는 게 가격 다운되는 것도 있지만 힘드시면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 그거야. 세액 실현하시고 그렇지. 그걸 유도하는 거 아니야? 집 두 채씩 가지고 같이. 그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계속 있으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좀 힘들어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합시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특히 지금 종부세는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심하게 매기거든. 그게 맞아요. 지금 강성원 씨 얘기한 그거야. 힘들면 팔아라는 얘기야. 근데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 더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 더 올라갈 기대 때문에 안 그렇지. 맞아. 못 파는 분도 있어 나 같은 사람은. 내놔도 안 나가니까. 야, 근데 이거는 인기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 욕심 때문에 안 팔면서 지금 말이야. 마치 정부가 집 갖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소리 있으면 안 돼. 33억짜리 집 60대 은퇴자니까 와이프랑 딱 둘이 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큰 집에 살아? 작은 데가 강북으로 가. 그럼 7, 8억이면 충분한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택연금 있어. 이거 나라에 그치. 맡기면 맞아. 다달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나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다 이거. 그것도 안 하잖아. 안 하면서 한 달에 10몇만 원을 못 내겠다고 머리가 아득해진다고? 정말 이걸 기사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조선일보? 이면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하겠다. 예. 또 있습니다. 또 예를 못 보여드리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는데 종부세가 22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부가세까지 보유세까지 합치면 300만 원을 넘는데 대출 갚으며 살고 있는데 부자 세금이람이 황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년까지 아마 집이 없거나 또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집에 살았겠죠. 9억 그렇죠. 이하네. 예, 9억 이하. 그래서 제가 봤어. 84제곱미터로 해갖고 레미안 프로지오 14억입니다 지금. 와. 14억인데 네. 14억 사는 사람이 세금 그 정도 못 낸다는 거 말이 안 되고 더 웃긴 거는요. 이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올 1분기 올해 1분기 84제곱미터가 얼마에 팔렸냐면 10억 8천이에요. 근데 올해 4분기에 14억 팔렸어. 1년 사이에 2억 8천이 오른 겁니다. 1년 사이에. 부러워. 그런데 이 세금을 못 낸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제 짧은 생각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요. 이거 부담되면 이사 가라. 그럼 집이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단지의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냐?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피는 건데 이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고서 정부가 네. 잘못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왜 이런 기사를 쓰냐면요. 한번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네. 종부세 그때 신설하려다고 했을 때 세금 폭탄이다 다 준다 이랬거든. 근데 그때는 기준이 뭐였냐면 9억 원이었습니다. 맞아요. 9억 원 원이. 이상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집 네,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거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10억 이상 넘어가는 집 잘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한테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그런데 9천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와 폭탄이다 이러면서 노무현 물러나야 이랬단 말이야. 그게 통했거든 그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안 통한다. 저널리즘 M이 있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린 첫 번째, 종부세를 가져온 이유는 크게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었어요. 주택들이. 네. 그걸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원래 매매 가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공시지가가 책정돼 있었고 그걸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처럼 서민들은 세금 제대로 다 내고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 세금 한 번도 낸 적 없어. 한 번 안 낸 건 아니지. 적게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었으니까. 이번에 그 공시지가 현실화 시킨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싼 집을 살고 있는데 세금은 거의 우리처럼 서민들하고 똑같이 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거기 이제 보태기하면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착착 알아서 국가에서 세금 나가죠. 다 떼가. 맞아. 근데 봐 이것들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서 지금까지 집 한 채 가지고 5억 10억 벌어놓고 세금을 거의 안 냈단 말이야. 그렇지. 안 내고 있었죠. 그래 종부세 이거 100만 원, 80만 원 내라는 걸 못 내겠다고 하는 이 쓰레기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책이 일정 부분 들어가요. 물론 아파트도 비싼 지역에 사는 아파트는 문제면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었어요. 그게 문제. 세 번째 두 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 다가구 아니지 뭐 말이 이상하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 그렇지. 떠올랐는데 다주택자들을 설마 그걸 몰라서 저러실까 싶어서 난 말을 못하고 있었네. 그래도 박사인데 어쨌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말이 1가구 1주택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똑같이 내요. 9억 원 이상 된 것만 세금을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방지하기 위해서 9억 원까지는 똑같이 일반인들과 같이 내요. 그리고 9억 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불합리합니까? 또 하나 만약에요. 그 아까 양도세 얘기했잖아요. 네. 집 팔으라 그러면 양도세 얘기해요. 뭐라고 되냐면 2년 이상 살고 1가구 1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안 냅니다. 팔면 네. 그거 팔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네. 지금 월세 살지 않습니까? 월세를 왜 살았냐? 아파트 살던 거 팔고 지금 이사 와서 월세 살거든. 내 그 아파트 왜 팔았냐? 딱 2년 살고 팔았어. 네. 시세 차익 보고 그렇죠. 양도소득세 안 내고 안 이거 내고. 일주택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월세 가란 말이야. 못 살면 말이 안 맞는. 안 맞아? 얇게 살아라 이거. 근데 그 방법일 수 있어요. 법이 이렇다면. 아, 그렇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내기 싫고, 어?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렇지. 그 자기들 혜택은 다 보면서 이 종부세 보유세 내라는 거 못 내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결국은 왜 우리가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불로소득이거든요. 네, 그렇죠. 불로소득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일단 청년들 또 이 구직자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저축해갖고 야 1년에 적금 넣어서 와 3천만 원 적금 와 이랬는데 저기는 내 친구는 신혼 때 그 대출 이빠이 혹은 부모님한테 돈 빌려갖고 딱 샀는데 가만히 있어갖고 7억 8억이 올랐대. 내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근로의욕 상실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전부 다 전국에 부동산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R&D 투자 안 해도 돼. 부동산에만 박아놓으면 돈을 버는데 내가 R&D 투자 고용 창출을 왜 해? 롯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R&D 투자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재미가 없으면 부동산에 갈 돈이 어디로 옵니까? 주식시장이나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훨씬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래 부동산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조중동문 한국경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강남 지역이나 비싼 동네 사는 사람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이 정부가 너희들에게 세금 폭탄 때렸으니까 너희들은 이 정부를 찍지 마라.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 연장선상에서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 정서구 기자. 제목 공동명의 집 때문에 수십만 원 건보료 따로 내야 한 주부들. 이건 뭐냐면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랐다. 그러니까 당신들 문재인 정부 찍으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제목은 딱 그거네. 근데 자 공동명의 집 때문에 수십만 원 건보료 낸다. 공동명의 누가 정부에서 하라 그랬습니까? 니들이 공동명의 왜 했어? 이유 있지. 세금 적게 내려고 공동명의 했잖아. 이거 공동명의 그러니까 나 혼자 단독명의 하는 거하고 우리 와이프랑 나랑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세금이 완전 달라집니다. 달라져. 훨씬 적게 내. 취득세 이런 건 똑같이 내지만 일단 종부세 아까 우리 쭉 얘기했던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한 푼도 안 내. 그래. 한 푼도 안 내요. 둘이 왜냐면 반반 쪼개거든. 6억 원씩.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샀는데
15억에 팔았다. 그럼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네. 근데 부부가 발이 나왔기 때문에 2억 5천씩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도소득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요즘 붐이야. 네? 남자들이 요새 뭐 남녀 평등 사상 이것 때문에 공동명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적게 내려고 공동명의 한 거야. 니네들이 이득 보려고 공동명의 했어. 그것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왔어. 이거를 왜 정부를 탓하냐고 그런데. 니들이 세금 줄이려고 공동명의 했잖아. 정서구 기자? 정구야! 뭐 공부 다시 해, 이 새끼야. 아, 시킨 빼겠습니다. 아, 야. 아, 미안합니다. 예, 지금 제가 갖고 온 거 조선일보 2개, 한국경제 하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이 종부세 문제, 의료보험 문제 다 이번 정부 들어서 다 올랐으니까 특히 이제 공동명의를 갖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 5억, 7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공동명의했다. 그거 세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기준시가 6억, 9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명의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온 사람들 대상은 아까 교수님이 말한 부자들입니다. 맞아요. 부자들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안 돼. 얘네들 찍으면 안 그렇지. 돼.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들뿐만이 아닌다고 생각해요. 네. 난 이 얘기를 네. 들으면 네. 일반적으로 자기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이 정부는 세금 많이 떼고 그렇지. 그렇게 이 세금, 생각할 수 왜냐하면 있지.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를 상대하건 국민들은 세금을 하면 이게 되게 과민 반응이 그렇지. 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나도 집을 9억짜리 이상 집을 살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렇지. 그때 가면 지금 많이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통하는 방법이니까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이 저항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은 뭐냐면 이거를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벌던 사람들이 많이 버니까 싫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같이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난다는 거지. 이거 양보해야 이 사회가 좀 이렇게 양극화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죠. 제목 하나 문제점 지적할게요. 조선일보와 정서호 기사 쓴 제목 보세요. 공동면의 집 때문에 수십만 원 건보료 따로 내야 하는 주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하는 여성분들은 다 집에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제목에서는 다 그냥 집에서 밖에 일 안 하고 집에서 네. 집만 있다. 그걸 여자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 무시하는 거라는 거지 내 말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 없네.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희 어디 준비할까요? 준비할까요? 아니 일하시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분들 중에 이거 공동면으로 여성 있으면서 그렇지. 정서구 여성 비하. 짠다. 또 짚어내시네요. 제대로. 성인지 감수성이 있거든. 성 역할 고정화. 좋았어.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까? 성 역할을 고정했다는 건 여자들은 다 그렇지, 집에서 그렇게. 주구나 맞아요. 살림이나 한다 이런 그렇게 식으로 비판할 수 있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와이프한테 월세 내년 6월까지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가면 내가 공동명의 해줄게. 감동받았거든. 우리 와이프 감동받아가지고. 아 형수님 모르시는구나. 야 어찌 하냐. 아 오늘 좋은 팀 많이 들이네요 여러분. 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네? 공동명의 하자 이렇게 딱. 여보 너무 싫어. 공동명이라 이제 뭐야 건강보험료 나와. 그럼 니꺼 니가 내야지.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는 노란 딱지가 입이 붙었을 거기 때문에 아까 강성범 씨 때문에 입이 붙었을 거기 때문에 붙여라 이 새끼야. 입에다 붙여. 광고 가겠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자 첫 번째 광고. 요거는 네피알 회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판촉물 나의 피알이야 지금. 판촉물 회사입니다. 네피알 판촉물 회사니까 저런 게 달력도 만들고 우리 저 그 뭐야 환갑 잔치나 네. 돌잔치 가면 수건 같은 거 기념품. 기념품. 네, 맞아요. 그 라이터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보온병 이렇게 텀블러. 전화만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전화만 하면 만들어주세요. 달력까지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 저 이동형 TV의 그 티셔츠 그것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만 하면 다 만들어줘요. 좋았어. 예, 직원 모두가 진보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 어유.
그동안 믿고 애용해주신 분들과 새롭게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 나름 송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연말까지 네피알에서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또 추가로 그중 50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들에게는 선착순 200분께 네피알이 정성껏 만든 예쁜 디자인 탁상 캘리더를 배송비 없이 무료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판촉물에서는 50만 원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죠. 보통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문의 032-519-4800 032-519-4800 홈페이지는 nepr.co.kr nepr.co.kr입니다. 두 번째 항목 가지산 갑시다. 아, 내가 드디어 먹어봤지 않습니까? 맛있어요. 예,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로 한번 먹고 오더니 야 그거 맛있더라. 아, 진짜 경험하고 얘기해야 돼. 그 전까지는 그냥 입만 나불거렸고. 아 이실 짓고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척이야. 누구 사람 나 얼굴 빨개진 거 봤어요? 거짓말하면서? 야, 누가 누굴 기레기라고 욕을 해?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게 얘기하는 예.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엄마가 만들고 아들이 판매하는 가지산 돼지국밥. 100%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만 사용하고 다양한 한약재와 함께 7시간 이상 고아 만든 육수로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국물이 특징입니다. 일상이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우리들의 건강식 가지산 돼지국밥. 가지산 돼지국밥과 함께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어도 맛있는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은 한글 주소 www.가지산몰.com 또는 010-9625-3900번입니다. 이게 네. 돼지 냄새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뭐 퐁퐁을 쓰거나 하이타일 써서 아예 없애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은 돼지 냄새가 안 없어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적당히 구수한 그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들어줘요 한번. 이거. 그거야 달라고? 봉지 뜯어가지고 예. 그냥 끓이면 돼요? 돼. 네. 아주 간단합니다. 끓이기만 하면 돼. 난 여기다가 이제 밥을 미리 넣어가 국밥같이 이렇게. 그것도 괜찮지. 네. 그리고 내장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돼지국밥이기 때문에 다 살코기만 들었어요. 비계도 약간씩 껴 있고. 근데 얇게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아침에 먹을 때 고기 두꺼우면 부담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이 아주 부담 없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이거 드셔보셔야 돼 이거. 예. 네. 아유 많이 사랑했어요. 네, 자, 저거 집에 냉장고에 잔뜩 들어있으면 그렇게 든든해요. 일단 집에 가서 저거 먹어야지 생각하면 또 기뻐지고. 예. 그다음 그리고 은하수사가 네. 세 번주는 이번 주도 역시 세 번주는 세 번. 세 번째 강호겠지. 세 번째 이번 주는 이제 합쳐졌어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말 실수한 건데 이런 걸로도 붙이면 됩니까? 아이, 참. 네. 자, 세 번째. 이번 주도 역시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 비타민이 필요한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비타민은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가득 든 영주 사과와 사과즙, 그리고 다양한 과일즙이 있는 곳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사과즙 할인 행사 이번 주 한 주 더 진행됩니다. 아직 구매 못하신 고객님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강원 거기까지 하고 강성범 씨 준비한 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어떤 기사를 준비하셨는지. 오늘은 진짜 객관적인 기레기예요. 네. 이건 기자들 사이에서도 기레기로 통하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분이 자기 신문사 전체를 청와대 출입 금지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문화일보인데요. 네. 민병기 기자입니다. 두어 달 전에 청와대 20일 출입 정지를 당합니다. 이유는 엠바고 파기. 엠바고 파기가 어떤 건지. 엠바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기관들, 청와대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이든 기관들이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는데 미리 줘요. 한 뭐 몇 분 정도 미리. 네. 그 기사를 준비하라고 주는 겁니다. 대신 이 기사는 몇 시 이후에 보도해 주세요라고 거기에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 신사협정 같은 거예요. 그래야 모든 언론사가 그 시간에 동시에 딱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보도하고 늦게 보도하면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사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미리 제공해 주면서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보도해 달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출입 기자들 모두 다 지켜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지키는 룰인데 그걸 개인이 깨서 본인이 마치 특종을 쓴 것처럼 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거죠. 거의 양아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엠바고를 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몇 시까지 하는데 몇 시에 더 먼저 이게 아니고 예. 이틀 전에 내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이틀 전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27일 그러면. 보도 합의를 했었는데 네. 25일자 일면에다 내는 바람에 그 문화일보도 인정을 했답니다. 아 이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이렇게 변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민병기 기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문자도 보내보고 청와대에서 아니요 그래. 무슨 미디어 기자가 네. 직접 전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청와대인지 기자 당사자인지. 미디어 오늘에서 네, 그럴 미디어 수 오늘에서 있죠. 전화를 했는데 쌩깠대요. 아. 연락이 없더래요. 이거 참 객관적으로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기레기다 이렇게 불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민병기가 화났나 봐요. 자기 출입금지 시켜갖고 화났는지 아주 저주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최근에 했던 그 국민과의 대화 그거에 대한 제목을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정확한 현실 인식도 비전도 없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고요. 제가 오늘 뽑아온 기사는요. 청선거 개입 의혹 수사 각종 의혹 사실일 땐 정권 휘청 바싹 긴장한 청와대. 이런 제목 딱 봐서는 사람들이 청와대 큰일 났다. 그렇지, 그렇지. 완전 레임덕이다. 뭐 요 생각하게 하는 기사죠. 전형적인 여론몰이 기사입니다. 첫 문단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측이 나온대요. 누가 관측했는지 몰라요. 그냥 관측이 나온대요. 이 의혹이 확인되면 내년 총선뿐 아니라 정권이 휘청이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대요. 누가 전망한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전망이 나온대요. 본인이 전망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자기 뇌피셜로 정권이 흔들리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죠. 다음 문장에서요.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울산시장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비리 의혹 때문에 선거에서 낙선을 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이거 딱 불거지 나오니까 이제 잃을 게 없잖아요.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이게 자기가 요청을 해가지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 이 말을 잃을 게 없는 사람이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기가 그러면 하고 싶었던 얘기겠죠.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썼으면 반대쪽에 있는 네. 그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황운하 청장 청장. 이야기도 받아줘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황운하는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양쪽 입장을 들어보지 않는. 그렇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김 전 울산시장이 하니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 악랄한 말을 적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윗선으로 번질지도 주목된다라고 주목하라고 선동하는 거죠. 예, 이거 예를 들면 좌표 찍는 거예요 이게. 유전 부시장 관련해서 네.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물론 그 너머까지 수사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누가 관측했는지 또 얘기 안 해요. 아무 그 실명이 거론이 안 되는 자기 뇌피셜로 전형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선동하는 기사를 썼죠.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윗선 조국의 윗선이라 했잖아요. 네. 조국의 윗선 누구예요 그러면? 대통령밖에 없어. 대통령이죠. 네.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예, 그 얘기야. 중앙일보도 이와 같이 썼습니다. 조국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재수가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 지인이 형 이렇게 부른다. 뭔가 많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는 건데 이런 거 봅시다. 예를 들면 장원이가 네. 내가 준 돈 가지고 사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소품 같은 것들. 소품 사고 장비 사고 꾸미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5만 원짜리를 10만 원 샀다고 해서 구라를 나한테 친 거야. 진짜로 그랬죠? 진짜로. 네, 그랬죠. 진짜로 그랬는데 이게 파악이 됐어. 내가 파악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랬을 때 이거를 경찰 고발을 할까? 이러다가 아니야 그냥 미드미디어에서 물러나는 걸로 정하자. 이거 그냥 내 생각이고 이건 내 정무적 판단이잖아. 근데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많이 해. 너 그만둬. 많아. 지금 검찰이 이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해? 검찰도 자기 소속 검사들 비리 저지르면 바로 구속하고 이런 거 없어요. 검찰 수사된 적 있어? 없죠. 0.1%도 안 돼. 검찰 기소되는 게. 어떻게 하냐? 들어본 적이 없어. 옷 벗어. 그냥 사표 써.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니들도 그렇게 하잖아. 지금 유재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금융관리위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비유가 있다. 그래서 사표 썼잖아. 그래 나발이 됐잖아. 근데 그거를 특감반장이 나오면서
이거 고발했어요. 이게 언제 불거졌냐면 올해 2월달에 고발된 겁니다. 그 올해 2월달에 고발된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놓고 문장해놨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10개월 지나가지고 열어가지고 다시 꺼냈어. 왜? 조국 집어 넣으려고. 그거 다시 꺼낸 거 아니야 이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조국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그래요. 조국 더 깎아낼 게 없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표적 수사입니다. 김기현 수사 마찬가지야. 김기현 수사는 2018년 3월에 불거진 사건, 2018년 4월 불거진 사건이야. 근데 그것도 1년 넘어가지고 캐비넷에 꺼내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 이 뭐니 이게니네? 이런 점을 기자라면 이런 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좋은데 너무 편파적으로 표적 수사하는 게 아니냐. 조국 한 명 잡아 넣으려고 모든 걸 다 꺼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써야 정말 기자다운 기자야. 이런 식으로 바짝 긴장한 척. 청와대가 긴장한지 아는 네가 어떻게 아는데? 긴장 안 했어요. 관측된대. 아니, 전망이 나온대. 긴장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하세요. 청와대는 명확하게 밝혔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청와대로요. 민정수석실 내에 엄청나게 많은 투서도 들어오고 첩보가 들어와요. 그래. 김기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고 그 첩보를 경찰청이 이첩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민정수석실에 첩보가 들어왔어. 그럼 그걸 다 추합해서 그럼 어디다 갖다 줘요? 경찰이 수사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왜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네. 청와대가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 이 논리가 맞으려면 그 뒤에 주고 나서도 청와대가 끊임없이 개입을 해서 하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근거가 있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명 수사면 보고서가 청와대로 다이렉트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수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났다고.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첩보가 들어왔고 그 첩보 이첩된 걸 경찰에 넘겨준 것뿐이야. 너희가 수사해봐라고.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마치 청와대가 하명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유재수 건도 물론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뭐 가정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왜 돈 받은 사람은 조사하면 돈 준 놈 왜 조사 안 해요? 그렇지. 지금요 돈 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의혹이. 왜 그 사람들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주고 받았으면 뇌물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뇌물 네. 받았다며요. 지금 그 사람도 불러서 조사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야? 검찰공화국이니까. 네, 지금 뇌물 공여자 수사 안 하고 있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예.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럼 왜 그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검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정경심 교수 것도 그래. 위조를 했다. 문서를. 그러면 제일 크게 벌 받을 사람은 문서를 위조한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기소는 지금 안 했어요. 안 검찰이. 했어. 안 하고 정경심 보고 이렇게 하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경심이 시켰어요. 그랬으니까 넌 봐줄게 한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판사가 그거 어떻게 할래 니네들. 물어봤다고. 지금 검찰이 이번 정경심 교수 공파 가서 존나 깨지고 왔어요. 할 말이 없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기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안 되는데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아는데 기소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해갖고 증거 이만큼 해갖고 또 정경심 불러가지고 그거를 또 다핑치하고 증거를 냈단 말이야. 그 판사가 야 이게 증거가 되니? 다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그렇게 해서 기자들한테 주고 기자들은 막 쓴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기자니네. 이 민병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 앞장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 나왔어요. 자기가 청와대 출입정지 문화일보 자체가 20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가 특집 이 띠기사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임기 반환점 문정부 평가라고 해서 기사 4개를 연달아서 내요.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네, 제목 4개인데 인기 영합 행보로 40%대 지탱 경제 악화의 후반기도 암울. 두 번째, 등 돌린 2050 무당층 지지 확 빠졌다. 세 번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진영에 갇혀 갈등만 키웠다. 네 번째, 한미 동맹 전열, 남북 관계 교착, 북중심 외교 화 지출. 그러니까 젊은층, 중도층, 그리고 경제, 그리고 외교 다 빵점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기사를 4개에 걸쳐서 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자 정신이라는 건 가운데 서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국민들한테 맡기고 독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열받은 게요. 열받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어. 이거 같아요. 너무 이 사람은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걸 안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병 기자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스탠스랑 똑같잖아요. 지금 정권은 잘한 게 단 하나도 없어. 다 못했어.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돼. 지금 그 언론과 자한당이 손잡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자가 정말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걸었어요. 모든 정권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은 잣대를 대는가, 칼끝을 대는가, 펜끝을 들이대는가. 박근혜 시절 너무나 온화한 기자. 너무나 따뜻한 기사만 써내요. 예를 알려주세요. 들면 단편적으로 탄핵 정국 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어요. 탄핵은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힘 좋을 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화한 조화 일일이 직접 확인 뒤 보내. 대통령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서 보내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 대통령 여야 대표 3자 회동 이후 들을 건 듣고 반박할 건 반박하는 청와대. 청와대는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만 쭉 뽑아내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전형적으로 나는 이쪽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좀 암울한데. 자, 그러면 MC 장원 어떤 기사를 준비했습니까? 네. 저는 또 중앙일보 이 또 전담 마커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앙일보 스나이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일보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중앙일보를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관심법이 됩니다. 이 들여다 보여요.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 보고 딱 들어갔는데 기사가 그냥 별로 나쁘지 않아. 우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난 실망을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중립적인 기사를 썼지? 이거 기자들이 기사 잘 쓰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기사를 잘 쓰면 뭐야 왜 이래? 약간 이렇게 되는 부작용이 있길래 제가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기자 한 명을 좀 공격한다기보다는 요즘 보이는 중앙일보의 미심쩍은 이런 논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네, 2019년 11월 27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겠고요. 돈봉투 만찬 비운의 박세현 중앙지검 1호 공보관 맞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제 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일보의 이상한 기류가 뭐냐면 검사들 그 중에서도 적폐 검사로 분류되거나 적폐 검사인지 미심쩍 의심되는 검사들이 요직으로 발령이 나면 꽃노래를 그렇게 불러줘요. 중앙일보에서 아주 상찬을 합니다. 네,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이 박세현 중앙지검의 1호 공보관이 된 박세현이 누구냐?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거 딱 세워놓고 하나씩 줬다는 예, 예. 네. 난리 났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입니다. 네. 근데 비운의 박세현이야? 일단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좌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죄 받은 그 판결도 굉장히 이상해요. 뭐 복잡한데 이걸 다 그 재판을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이 박세현이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족 이야기까지 하며 마지막에는 그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동기들의 칭찬까지. 따뜻한 기사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다뤘나 하고 찾아봤어요. 다른 모든 언론사들은 그냥 누구가 어떤 자리에 임명됐다. 이런 단신 형식이에요. 근데 중앙일보만 유독 이렇게 장문의 기사를 꽃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아니네, 저 그거 있네. 그의 가족 소개하면서 네. 이거 네네. 지역 감정 들이대는데 이거? 네, 이제 가족 설명부터 쭉 들어가요. 자, 박 단장의 아버지는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영 변호사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인 박 전 검찰총장은 TK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대중 정부에서 홀대를 당하기도 했다.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홀대 당했는데 검찰총장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홀대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했네. 네. 검찰 최고를 했는데 홀대 당했대? 하도 다 하시고 이제 내려오실 때 되니까 내려오신 건데. 지도 이상했나 봐요. 뒤에 살짝 달아요.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이 유명하죠. 검찰 안팎. 이 유명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검찰 항상 나오죠. 검찰 안팎에서는 호남 출신의 신승남 당시 대검차장이 실세라는 말들이 나왔다. 야, 나중에 시스는 결국 검찰총장 했어. 그 전에 검찰총장 하고 나간 사람 뭐, 나 진짜. 그러니까 이 TK 출신이 홀대를 당했고 호남 네. 출신이 실세였다. 이건 지역 감정 아니야.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이야기까지 들쳐가면서 이제 대대로 그러니까 박세현을 칭찬할 거면 네. 그냥 쭉 칭찬하면 되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아이,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민주당 정권에게 탄압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아니, 싶은 것 같아요. 그것도 웃긴 게 네.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 박세현 지금 이거 공보관 해서 영전한 건데 네. 왜 탄압받았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글을 쓰나? 네. 잘 갖고 그 전에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좌천했던 거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랬다 치자고 다시 올라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문제 아이, 받았고. 씨. 아이, 나 참나. 자 그러면서 자 기수 1등으로 꼽힌 박 단장이 이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검사 얘기할 때마다 기수 1등이라는 얘기 합니까? 예, 그거 그냥 하는 소리야. 기수 1등으로 꼽힌 박 단장이 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건 14년 만이다. 검찰 내에서 수사력 등으로 인정받는 검사가 중앙지검에 모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14년이라는 기간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박 단장의 동기 검사는 자 누군지는 몰라요. 동기 검사래요. 박 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요직을 맡으면서 이번 정부 들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기가 일어나라 아니야. 네, 동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비운의 검사가 됐나 그러면서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찍어내기 해가지고 뭔가 이 공격을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 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그 돈 만찬 당일은 2017년 4월 21일이었고요. 2017년 5월 15일에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난리가 나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 5월 17일에 이영렬 그리고 안택은 감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예요. 여론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의 시기가 그 특검이 더듬지 예. 아니 저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예. 그때 당시 특검이 종료를 앞두고 이 우병우 그 구속 수사 영장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된다고 난 다음에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을 벌인 거였거든요. 문제 많았어요. 네,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래 결국은 네. 얘 지금 재판에 무죄나기 전에 영전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가서 홀대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앞에 박근혜 정부 때 요직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의 요직 맡았으면 정치검찰 노릇한 거네. 그럼 여기 와갖고 한주에 가도 되지. 근데 결론은 박근혜 정부 때도 요직 여기서도 요직했네. 뭐가 문제라고 이 기사를 쓴 거야 지금.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면서. 네.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지검의 이 공보관이라는 자리가 언론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식으로 잘 보여놓으면 이거야. 어. 빨대 노릇 해주세요. 네. 어? 그렇게 이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마사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유재수 전 부시장 이 비무마 사건 그거랑 약간 시기가 겹치잖아요. 일부러 더 꺼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 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무마해주고 너무 따뜻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내기로 좌천시켰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중앙일보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적폐 검사들에 대해서 이 꽃노래를 불러주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즘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가져왔습니다. 네, 2019년 11월 6일에 올라온 기사예요. 단독을 달고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세월호 칼 뺐다. 임관혁 용성진 특수통 배치. 뭐야 이 두 사람 뭐야? 네. 임관혁이요.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입니다. 오. 네. 이번에 세월호 특조단 단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1심에서 그 뇌물죄로 무죄 받았거든요. 다시 기소해서 감옥 보낸 그 검사고요. 임관혁 씨. 네. 임관혁. 2014년에 정윤회 게이트 수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윤회 문건 허위라고 수사 발표해가지고요. 아 그건 또 허위라고 그랬어? 네. 대통령 당시 박근혜 가이드라인 그대로 수사했죠. 네. 그리고 2015년에 이 수천억대 국고 손실 일으킨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전직 공기업 사장 2명만 기소하고 그냥 꼬리 자르기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활용점정 LCT도 이 사람이 수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월호 특조단 단장이 됐는데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MC 장원만도 못하고 이 기자는 아니 거기에 왜 저보다 못한 더 좋은 얘기야 그게 MC 장원. 그렇죠. 기분 나쁘면 안 되는 아니요, 거죠. 저 기분 예. 나쁘게. 왜냐면 저건 이제 MC 장원이 조사한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이력 중에 비판받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기사에 써야지. 네. 뭐 칭찬 일색으로 기사를 쓰면 됩니까? 논란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개인의 논란이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야 독자들이 공정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MC 장원도 저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를 아.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취재를 했길래 이렇게 기사를 쓰냐는 거예요.
오래 걸려서 찾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쉽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을 리 없죠. 근데 당연히 중앙일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임관혁 이 특정 단장을 칭찬하기 위해서 2억을 줄줄이 보줘요.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서. 충남 논산 출신 임 단장은 대전 부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개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순천지청 차상검사를 거친 대표적 강골 특수통이다.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자리를 2년에 걸쳐 2번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특히 임 단장은 기업 수사는 물론 정관계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데 능하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때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 의혹 사건을 이끌었고까지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끝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정치 뇌물수수 사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 때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잘하네. 네. 줄줄이 읊어줘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정윤의 문건 허위라고 수사 발표했던 거 이게 이 사람이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거든요. 가장 많은 비난과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빼버렸어. 싹 예. 빼버렸습니다. 싹. 그러면서 이런 인선을 보니 검찰 안팎에서 그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우쭈쭈 지금처럼 해. 지금처럼 여당 공격하고 청와대 공격해 이겁니다. 그런 거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인데 세월호 지금 특조단 단장을 하고 있다. 되게 좋은 기사고 멋진 내용인데 네. 누가 썼는지 왜 얘기를 자꾸 안 해?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윤석열 세월호 칼 뺐다. 이 기사는 김수민, 김기정 기자입니다. 예. 네. 김수정, 김수민. 김수민, 예. 김기정. 예. 네, 김수민, 김기정 기자. 예. 자, 그리고 동봉투 만찬 이거는 정진호 전에 한번 살짝 나왔었죠. 네, 등장했었습니다. 대단하다. 두 번째 출연이세요? 예. 정진호 기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생 바이팜 흑삼 샴푸입니다. 네 번째 광고 진생 바이팜에서 만든 흑삼 샴푸입니다. 요건 제가 쓰고서 원형 털모가 나은 샴푸죠. 네. 흑삼 샴푸는 발효 흑삼을 기본으로 100% 천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조했습니다. 발효 흑삼의 영양을 모발에 적용시킨 흑삼 샴푸. 흑삼의 사포닌 성분이 샴푸로 사용했을 때는 모낭세포로 잘 들어가서 효능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M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어요 라는 멘트를 남겨주시면 사은품으로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효 흑삼과 콜라겐이 배합된 흑삼 비누를 보내드립니다. 흑삼 샴푸 구입 문의는 홈페이지 www.gbypshop.com입니다. 전화 033-765-5054. 네, 지금 장원이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비누. 이거 흑삼. 진짜 좋아 이거. 이거 진짜 좋아. 어우. 나 냄새 좋은데? 네. 좋은 샴푸. 네. 예쁘시겠네. 그거 네.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 써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만족 연구소 수액 패치. 강성범 씨가 여기만 오면 훔쳐가네. 그렇죠. 네. 맨날 너무 좋아해. 창준 씨가 와서 맨날 훔쳐가. 아니, 저 남은 거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달라고 드렸어요 제가. 써서 쓸게.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365일 건강한 풋케어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입니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전문 마사지샵에 방문 가능하신 분, 너무 부지런해서 매일매일 조격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혹은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매일매일 서로의 발 마사지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만족연구소의 수액 패치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으로 끝! 육체 피로와 다리 붓기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로 간편하게 건강 관리하세요. 3+1 증정에 무료 배송까지 알찬 기획 준비되어 있으니 포털에 만족연구소 검색하시거나 www.manjoklab.com으로 방문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요 수액 패치 진짜 좋고요. 이 성범형일 때 가족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서로 이거 붙여주고 자는 게 요즘 아주 관행이 되셔가지고 엄청들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좋은 물건들 수입해다가 그 해외에 파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수입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칩시다. 이분은 언젠간 등장할 줄 알았습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 유명한 분이죠. 김순덕 칼럼으로. 네. 유명한 분인데 김순덕 칼럼 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 이게 제목입니다. 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 결국은 뭐냐면 소제목 연동형 비례제도가 그리 훌륭하면 독일만 달랑 채택했을 리가 없다. 청와대 비리 의혹이 따라 터지는데 사법부 검경 장악 위한 공수처 법안
의원 밥그릇 지키자고 거래할 텐가. 이게 패스트트랙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통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민주국가가 독재로 후퇴하는 공식은 위기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처럼 등장해서 2번 계속 적을 만들면서 3번 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재편으로 만들어서 4번 영구 집권을 위한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는데 우리 집권 세력 문재인 정부는 3번 4번을 패키지로 묶어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재편으로 만들어서 영구 집권을 위한 선거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네가 칼럼을 동아일보에서 못 쓰지. 왜? 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김순덕이가 칼럼을 이따운 식으로 못 쓰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영구 집권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제도로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영구 집권을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순덕 씨. 그런 주장을 누가 하던데? 나경원만 하는 거야. 나경원만 당신하고. 좌파 뭐 독재 집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만의 트랙 위에서 한국 땅이 사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더 열심히 해서 패스트트랙 못하게 막으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 현명함을 모두가 믿고 힘을 냈으면 한다. 선거 때 심판합시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칼럼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내가 그래서 반대로 선거제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하고 대비되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거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네. 이번에 바뀌는 선거제도가 왜 좋은지 왜 나쁜지 한 개도 없잖아요. 네. 그냥 나쁜 거라잖아. 독재자라잖아. 드디어 착한 기자가 나오는 거야? 착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예. 제대로 된 기사. 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얼마든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가 웬일로 또. 한국일보인데 착한 기사야? 패스트 법안 대해부 득표율 27.5%인데 의석은 41%. 지나친 투표 왜곡 바로잡아야. 이게 제목이고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쟁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두 번째 그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의 주요 내용을 또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나열합니다. 이 제도로 통과가 되면 이런 점 그러니까 표출된 민심을 더 잘 반영할 것이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의 단순 다수 대표제 이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 36%를 득표했는데 실제로는 40%를 넘게 갖고 왔다. 민주당은 27.5%를 득표하고 역시 41% 갖고 왔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사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면서 비례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고 또 전문가 하승수 씨를 전문가로 해갖고 그 워딩을 장점을 받쳐주는 워딩이죠. 땄습니다. 뒷장 가면 반대로 나쁜 점을 설명하고 나쁜 점에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전문가로 모셔가지고 그 사람의 워딩을 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징, 지역주의 극복, 반대편의 이야기 이런 걸 다 나열했다고. 이렇게 써야 돼 기사는. 이렇게 모르는 독자들한테 알려주면서 쟁점, 비쟁점, 장점, 단점, 그다음에 전문가 양쪽 말 다 들어보고 이게 기사야 이게. 김순덕 씨, 니처럼 저주를 내는 게 기사가 아니고 그걸 씨 칼럼에 쏘고 자빠졌어. 그래서 한국일보 제가 뭐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이 기사는 나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김혜영 기자, 류호 기자, 기자네. 저는 동영 형이 단톡방에 이 진짜 좋은 기사라고 해서 올려주셔가지고 보면서 분량이 상당하거든요. 보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좀 배웠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독자들이 모르는 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거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이 기사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좋고 뭔 나쁘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칼럼 쓰거나 뭐 논설위원 이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공익을 위한 삶을 사셨는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사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자기가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들은? 그 우리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와 계십니다만은 처음에 애들이 딱 입학하면 기사 작성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맞아요. 전공 필수. 네. 그 기사 작성법 얘네들 안 배우고 하나 봐. 마구잡이로 막 써 지금.
아주 기초를 다 어기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기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감정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소개해드린 좋은 기사의 예가 되는 것처럼 정말 찬반의 의견이 있으면 둘 다를 소개해주고 자기 의견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칼럼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누가 봐도 양쪽에서 다 봐도 공감할 수 있을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일방독주식으로 던지는 것은 이렇게 대기자면 오랫동안 기사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연 그전에 썼을 기사가 어떤 기사였을지 미루어 짐작이 돼요. 이 칼럼만 읽어보면 그동안 어떤 기자의 삶을 살아왔을지. 제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이런 기사 쓰는 건 아닌지 한번 되물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김순덕 기자가 칼럼을 최근에 뭐뭐 쓴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아 재밌겠다. 심상정과 좌파 독재를 위한 야만의 트랙. 황간 통치인가 제왕적 대통령인가? 대통령 퇴임 이유가 그렇게 두려운가? 대통령의 판단력이 의심스럽다. 책략은 지지를 이기지 못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의 복수국. 법적 문제 없다는 조국의 법률 투쟁. 조국은 문재인의 최순실이 될 것인가? 반일 감정 불지르는 정치는 애국인가? 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요거는 뭐냐면 윤석열 반대할 때 나온 거거든. 임명하려고 해요. 딱 바뀌네 딱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때 빼고는 지금 뭐야? 8월 4일부터 석 달 내내 단 한 번도 정부 잘했다는 건 없어. 전부 저주야 저주. 저주. 모든 칼럼 다 이렇다니까요. 대설물. 단 한 개도 벗어나지 않아. 똥. 어? 봐, 윤석열 이렇게 욕해놓고 지금 뭐라 그럴까? 또 엄청 빨아줄 거 아니냐고. 지금 양심 있으니까 살짝 있다가 좀 있으면 이제 칭찬하겠지. 에휴 정말 짜증 나가지고. 반성하세요. 반성. 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기에. 정말로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맙시다. 그 다른 거 해. 능력 없으면 기자질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어? 기자질을 하고 자빠졌어. 아니지 이게 제일 뭐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지. 아, 너무 셌나? 알겠어. 네. 자, 이거 오늘 라이브로 나간 거는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텐데, 하여튼 여러분의 성원으로 나날이 커나가고 있는 저널리즘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모시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야, 너 이지한데 네가 어떻게 할래? 그 다 치워야 되잖아. 하세요. 전 치우고 있을게요. 저는 안녕. 네,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